농협은행 채용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봉투모의고사 문제 해결 능력 부분 같이 공부할 복지훈입니다. 일단 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봉투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이미 풀어보셨다는 전제로 그 해설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긴 자료들 같은 경우 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이미 읽어보셨다고 가정하고 저는 이제 간략히만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회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는 일단 먼저 4번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3, 4번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일단 내용 보면 첫 번째 이제 백과사전에서 이제 오픈뱅킹이란 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픈뱅킹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에만 기반의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죠. 좀 이제 은행도 신규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여기 나오고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읽어보셨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자, 통계 자료가 있네요. 이제 은행하고 핀테크 기업에 이제 관련된 여기 API 이용 비중이 나옵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일단 나오죠. 오픈뱅킹 도입된 이래로 가입자고 등록계좌 꾸준히 증가한다. 그래서 72%가량이 오픈뱅킹 이용한다. 이용 건수도 많다. 그래서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을 통한 가입자 등록 계좌가 79, 64% 차지한 점이 중요하다. 은행권이 타은행권 계좌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서 2차의 계좌 조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달리 핀테크는 아예 선불 충전 제도 기반의 간편 결제, 해외 송금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죠. 운영 효과 측면에서도 결제시장 효율성 증대와 같이 금융산업 전반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은행권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신규 고객 유치에 큰 효과를 봤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사업 모델을 제시했고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고 서비스 혁신 부분에 주력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개발도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긍정적인 은행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냥 비용은 좋은데 서비스 자체가 되게 만족스럽다보다는 불편사항이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서비스가 통합 계좌 조회, 이체 등에 한정돼 있고 활용도가 낮다, 뭐 이런 느낌도 받고 뭐 그런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조사 결과는 오픈뱅킹이 참여 기간 확대, 기능 다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개선하고 이런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좀 고도화를 이뤄야 된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신문 기사도 나옵니다, 그죠? 판 커지는 오픈뱅킹 시장, 고객 경쟁 점점 더 치열해져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해서 이제 문제로 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안내문이 좀 있죠. 안내문이.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이제 안내문 내용이 있다. 이용 대상 방법, 제공 서비스, 등록하는 계좌나 이제 오픈뱅킹 이체 한도, 건당 수수료 이런 내용도 좀 있네요. 자, 4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3번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아니고요. 4번으로 바로 갑니다. 김사원이 상사로부터 자사 오픈뱅킹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지시를 받았대요. 보고서 일부가 다음과 같답니다. 보니까 작성 일자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N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이를 적용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이제 개요, 좀 이용 현황이 좀 나오고요. API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사 오픈뱅킹 서비스 현황이 나오는데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번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서 자사에서도 선불 충전 제도 기반의 간편 결제 및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찾아가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연구 보고서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연구 보고서 쪽으로 가보시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요. 연구 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핀테크 기업은 선불 충전 제도 기반의 간편 결제, 해외 송금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뭐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무리하게 추대하기보다는 오픈뱅킹 주도하는 플랫폼에 등장하면 거기에 편승하도록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좀 신문 기사 쪽으로 좀 가보시면요, 신문 기사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자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플랫폼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거기에 편승하자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픈뱅킹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에다가 좀 집중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죠. 그죠? 그래서 편승하자 이 말은 이제 별로 그렇게 옳은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가 왜 맞는지도 보도록 하죠. 3번
스마트폰 지정 서비스 또는 휴대폰 SMS 인증 서비스들 적용해서 보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연구보고서 쪽으로 좀 가보시면 연구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운영효과 측면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금융서비스 개발도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좀 더 가보시면 이제 거의 우리 자료를 치면 7페이지 거의 밑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을 보인대요. 개인정보가 안전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 소비자들도 많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기 3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불안감을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을 적용해서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이런 말이 있죠. 자, 4번 신규 고객층 유입할 수 있는 오픈뱅 가입 고객의 예적금, 이자율 우대, 대출 이자율 우대 등의 혜택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기사로 가보시면 그 8페이지이죠. 에서 신문기사 거의 끝부분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내면 바로 윗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에서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대출이나 예적금, 이자율 우대 상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5번 같은 경우도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사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함과 동시에 전산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 혹은 이제 불안함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연구 보고서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7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구 보고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있었죠. 개인정보 앞에 바로 얘기했는데요. 통합 계좌 조회나 이체 등에 한정돼 있어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서비스를 좀 더 다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개선한다.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부분들을 이제 근거를 좀 찾아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자료들에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풀이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 약관 일부래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이 이제 여기 암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암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항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장 전만 내암 및 전환 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건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약간 정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약간 정확한 정의를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암은 전립선암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장 전막 내암, 아까 이제 그 제외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요거 제외됐던 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4조 재진단암. 이거는 암에 걸렸다가 다시 걸리는 걸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암에 걸렸다가도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 다시 걸리는 암에 대한 것도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다시 새로운 암. 그죠? 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먼저 걸렸다. 그리고 다시 암이 걸렸다. 그럼 이거는 재진단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정의가 내려와 있고요. 뭐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립선암 안에서 이제 7차 개정, 분류 중 이런 질병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립선암이 여기 제외되는 전립선암이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이 전립선암인 경우 그럴 때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에 대한 재진단금은 지급하지 않는데요. 제외한다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립선암을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이암, 여기서 말하는 재발암, 여기서 말하는 잔여암 이런 것들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보험금 지급 사유, 일반암 또는 재진단암 등이 발생한 경우 이때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제 보험금 여기는 이제 악성 신생물 분류표가 이렇게 있죠. 숫자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도 이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악성 신생 분류 코드 C15부터 26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말하는 대장 전막 내암은 암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CS15에서 26, 여기잖아요. 소화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대장 같은 경우도 소화기관이긴 하잖아요. 근데 대장 전막 내암은 여기서 제외된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던 내용이었죠. 보험 지급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급 사유 일반암 확정되면 2천만 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암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는 5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약일이 있고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보험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암에 걸리면 그때부터 보장해 줄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계약하고 나서 바로 내일 걸렸다. 그럼 보험금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보장해 주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험금 얼마 정도 받고 나서부터 살펴보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계약을 했는데 보장 개시일 이전이다 라고 하면 50%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재진단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조건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보장 개시일 여기에 관한 얘기죠, 그죠? 90일이 지난 계약 해당일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90일, 그러니까 3달은 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재진단함이 아닌 요로의 악성 신생물 분류코드 C66에 해당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C66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럼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찾아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로의 악성 신생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제외됐던 거 계속 생각해보면 C66은 일단 여기에 해당하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제외되는 게 보면 여기 대장 전막염 이런 거 있고요. 또 앞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뭐 안 되는 것 중에 전립선암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여기서 말하는 요로의 악성 신생물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로의 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그 언급된 적이 없다는 기억으로 여기서 이건 지급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이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전립선암이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아까 살펴봤었죠. 그렇죠? 돌아가 보시면 전립선암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재진단암에 관한 얘기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죠. 요거 사망. 사조의 사망이죠. 전립선암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다. 그럼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렸다 볼 수 있겠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7월 20일에 계약하고 7월 20일에 확정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 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다음에 7월 2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7월 20일인데 다음에 7월 20일이니까 1년이 지났죠. 악성 흑색종 진단 확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가보죠. 돌아가 볼 텐데 악성 흑색종 좀 찾아보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C43이거든요. C43에 관한 얘기는 예외 같은 게 잘 없어요. 여기에서도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도 C43 없고 전립선암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제 시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라고 해도 50% 받는 건데, 여기는 이제 보장 개시일 이후가 되잖아요. 90일이 지난 시점이 이미 지난 거니까, 그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3번이. 4번하고 5번이 왜 틀렸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 확정됐다. 그러면 1,0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암인지를 봐야 돼. 일반암인지 아닌지를. 그죠? 봐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일반암 이걸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갑상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요. 여기 있죠. 이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조 1항에 보시면 이거는 일반암이 아니라고요. 일반암이 아니니까 일반암을 받을 수가 없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암 진단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원발 부위에 대장 전막 내암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C20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정됐다. 재진단암 받을 수 있는가? 이거의 문제인데 재진단암에 관한 얘기인데 전막 내암에 관한 대장 전막 내암 우리 앞에서 좀 나왔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대장 전막 내암 같은 경우 암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걸린 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재진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애초에 걸린 암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걸리고 재진단이어야 되는데 애초에 걸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재진단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이제 답이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암보험에 관한 얘기, 이거를 법규정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별표 형태로 자료를 주면서 그걸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체크카드 상품 설명서래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옳은 건 이렇게 묻고 있네요. 가입 자격이 이렇게 있고요. 제출 서류가 있답니다. 이런 것 좀 내라고 돼 있고. 사용 방법이 있네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ATM 입출금 가능하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행 가맹 카드 결제 ATM에서 외화 현찰 출금이 가능하대요. 그죠? 이건 입금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현찰 출금만 가능하다고 돼 있고. 국내 및 중국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수수료는 없고요. 기타 국가에서 할 때는 1%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나오네요. 해외 거래 결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이 중국 기타 국가 이렇게 되는 한국인이 할 때는 한국 계좌, 중국 계좌 다 할 수 있고, 기타 국가 한국 계좌만 가능하다고 돼 있고, 외국인은 중국 계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국가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국 계좌, 중국 계좌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계좌 우선 결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한국 계좌가 연동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용 시간 24시간인데 이때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잠시 이제 30분 정도 시스템 점검한답니다. 이용 수수료가 ATM이 규정에 따른 이용 수수료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15위안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1회당. 그죠? 중국 ATM으로 출금할 때는 월 3회에 면제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15번 한다? 그러면 12번까지만 그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타 국가에서 할 때는 2,000원이 되는 거고요. 기타 발급비 있고 연회비는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SNS SMS 이제 서비스 수수료 뭐 이렇게 뭐 출금됐으면 출금됐습니다. 막 문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일에 청구되는데 15일에 공휴일 땐 그 다음 날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계좌, 중국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결제한다. 그러면은 잔액이 부족하다 한국 계좌 결제된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외국인이 중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보면 표에서 여기에 해당해요. 그죠? 여기는 한국 계좌로 연동되는 내용이 없어요. 하여튼 1번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옳은 걸 묻고 있으니까 답은 안 되고요. 2번. 2,000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결제했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자, 2,000위안에 해당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2,000원에 해당하는 카드 결제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면 사용 방법으로 좀 가보실 건데 세 번째 보시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국은행 가면서 카드 결제하는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국내 및 중국에서 카드 결제일 때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국에서 카드 결제할 땐 수수료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중국에서 카드 결제할 땐 수수료 없다고 봐야 되겠죠. 2번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170원이면 월 14일 이상 중국 ATM으로 출금할 때 중국에서보다 기타 국가에서 이용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환율을 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잠시 보류 해볼까요? 필요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 다른 걸 먼저 좀 보는 걸로 하죠. 4번. 중국은행 서울지점 입출금 계좌 및 입학 허가서만을 구비한 마치 17세 미국인 학생 거주자. 유해성 체크카드 가입 자격에 미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입 자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자, 가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갑시다. 여기죠. 14세 이상 중국은행 서울지점 입출금 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출서를 구비한 한국 거주자면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됩니다. 그죠? 10세, 거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17세 미국인 학생 거주자. 17세니까 나이도 돼요. 그죠? 그다음에 계좌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울지점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입출금 계좌 및 입학허가사. 일단 그러니까 서울지점에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입출금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해당해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필요한데 제출 서류도 지금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그죠? 입학 허가서 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나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체크카드 가입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5번. 중국에서 중국 ATM을 이용하면 이 시간에 제외한 시간에 수수료 없이 입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중국 ATM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이제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ATM 입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저 사용 방법으로 좀 가볼게요. 여기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ATM 같은 경우는 입금이 안 돼요. 그죠? 출금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 같은 경우 잘못해드리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 될 텐데 3번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게 시험장에 앉아 있다면 그럼 그냥 이거 3번으로 답하고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근데 왜 3번이 답인지 계산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14회잖아요. 자, 그러면은 14회 했는데 그러면 이제 1위안이 17원이라고 돼 있고 170원. 기타 국가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용 수수료를 좀 가봐야 되겠죠. 수수료 같은 경우는 6번에 나옵니다. 6번 ATM 이용 수수료 여기 있죠. 1회당 15위안이래요. 그럼 14 곱하기 15 한 다음에 170원 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3회 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 곱하기 15 곱하기 17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기타 국가랑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에는 14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4번, 14번이라고 기준하면 이건 곱하기 20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야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한 차이가 되는데 얘는 28,000원이 되긴 하는데요. 이건 곱하기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곱해버리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거는 280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그냥 곱하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좀 더 높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타 국가 유형 중에서 이쪽이 좀 더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옳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교육 일정표 수정하려고 한답니다. 1일차에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거 지금 더 있습니다. 점심시간 밑으로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9시부터 18시까지. 지금 실제로 시간표도 18시까지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오리엔테이션, 소감 발표는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일차, 2일차, 3일차.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는 한눈에 보고 계시니까 정리하시기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아예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아이스 브레이킹 있고 오리엔테이션 있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는 비즈니스 매너 교육 있죠. 여기는 이제 직무 교육 있죠.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 점심시간이죠. 밑에 보면 여기는 기업 교육이 있고요. 비전이 있어요. 여기는 직장 예절이 있고요.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드는 게 여기 소감 발표가 있고요. 여러분도 빨리 그냥 취업하셔가지고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자, 전달사항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대요. 이건 확정이죠, 그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에 시작이랑 끝은 이대로 그냥 가자 이거고요. 비전하고 비즈니스 사이에는 한 가지를 한대요. 근데 비전이 여기 있고 비즈니스가 여기 있거든. 지금 여기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뭔가 옮겨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교육 시간과 동일한 교육끼리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비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옮겨져 버리면 비전은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 이렇게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시간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사이에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비전이 되고 여기가 이제 퍼포먼스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직장 예절 교육을 1차 한대. 그럼 예절도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기업이 일로 가야 되고. 그죠? 예절이 이렇게 되고 기업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1일차의 가장 마지막 예죠, 그죠? 퍼포먼스. 답이 이제 4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간단한 이제 퀴즈 형식의 문제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13번입니다.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나오네요. 교육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한 거고요. A부터 E가 이제 얼마를 받게 되냐 그 문제죠. 자, 보니까 수당 지급 기능이 있네요. 지급 기준인데 특별 강사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사람의 특별 강사라고 하는데 단가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특별 강사 두 번째인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특별 강사 2가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기본료 20에 초과 수당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강사 1 같은 경우는 기본료 16, 초과 수당 9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이따가 ABCD가 나올 때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 강사 1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반 강사 1이 좀 내용이 많네요. 그죠? 일반 강사 2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낮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임지도 같은 경우 이렇게 보조 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원이 좀 많아지면 할증이 붙기도 하네요. 그죠? 할증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료는 일단은 강의 시간 최초 1시간 이하가 이렇고요. 초과 수당은 1시간 초과 후에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 한다 그러면은 기본료 3만 원에 초과 수당 2만 원. 3시간 한다. 기본료 3만 원에 초과 수당 2만 원이 2개 해서 7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라면. 분단위 강의 시간 같은 경우에 30분 이상일 때는 1시간으로 치고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0분 이상 31분, 29분 할 거면 31분 해가지고 초과 수당 받는 게 낫겠네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뭐 30분 해도 이제 어차피 1시간으로 쳐주긴 하지만.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네요. 원고 같은 거 가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문, 외국어 원고가 있고 슬라이드, 녹음 제작,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책정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최대가 정해져 있죠. 상한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원고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1시간 한다 그럼 3.5매까지만 국문, 외국어 원고 같은 경우에. 그럼 2시간 한다? 7장까지만.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면이니까 만약에 6시간 한다? 그러면은 30명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최대 20명이니까 30명까지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잘라서 20명까지. 아무리 6시간에서 30장을 가져오더라도 20장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녹음 제작, 이건 다 이제 10분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두 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지급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ABCD가 나오네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A 7급 공무원 4시간 150명, 40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B는 대학학장 실습보조자, 여기 B는 대학학장 실습보조자, 공인회계사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A 7급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사 2로 가보시면요, 여기에 6급 이하 공무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강사 2가 되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대학 학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거기 신분에 보시면 대학 학장을 미리 이제 좀 찾으면 특별 강사 2가 됩니다. 여기서 특강사 2에 보시면 여기 대학 학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실습 보조자라고 되어 있죠. 실습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아래에 나와 있어요. 보조 강사 여기 있거든요. 그죠? 보조 강사. 그다음에 공인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사 1에 가 보시면 여기 이제 공인 회계사가 요 위에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일반 강사 1.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분임 지도 담당 외부 인사인데요. 분임 지도 담당 외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죠. 딱 있죠. 분임 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간당 강사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4시간이죠. A 같은 경우 4시간이잖아요. 일반 강사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라 되냐면 10만 원에다가 초과 6만 원이거든요. 그죠? 10만 원에 초과 6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선 10만 원에다가 더하기 초과 18만 원이 되겠죠. 6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대학 학장 50분, 1시간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0분이 될 거, 20만 원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보다 1시간 15분, 이거 1시간만 쳐주겠죠. 그죠? 30분 이상이 돼야지 1시간이 되는 거니까 1시간만 쳐주는 거고, 실습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3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1시간 30분 이제 2시간으로 쳐야 되겠죠. 1시간에다가 플러스 하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는 여기 일반 강사 1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16만 원에다가 9만 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임 강사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시간으로 이제 치는 거겠죠. 그죠? 3시간이기 때문에 분임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서 기본료 3만 원이었어요. 그죠? 3 곱하기 3, 3만 원이니까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3시간이니까. 자,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강의 인원이 이제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좀 적어볼까요? 150, 400, 35, 220, 120. 이게 이제 할증이 어떻게 되는지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할증 찾아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0명이니까 100명에서 200명 사이 20%가 할증이 되겠죠. 그죠? 곱하기 1.2가 되겠죠. 400명 같은 경우는 여기니까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5명 같은 경우는 할증이 특별히 없죠. 그죠? 곱하기 1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220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0%. 그죠? 그래서 곱하기 1.3. 120명은 여기에 해당하죠. 곱하기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원고들이 있었죠. 그죠?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 뭐 슬라이드 40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는 4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슬라이드는 아까 뭐라 했냐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간당 3.5, 시간당 5면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최대 2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4, 5, 20 딱 떨어지거든요. 5면이랑. 근데 40면을 준비했지만 최대 상한치. 여기죠. 여기서. 40면 준비했지만 최대 20면까지만 되는 거니까 이거는 20면, 슬라이드 20면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20면이면은 여기서 20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니까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국문원고 5개 동영상 10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죠. 그죠? 국문원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1시간짜리니까 1시간짜리였으니까 1시간치만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보면은 국문원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5매까지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000원에 3.5 이렇게 낸 거겠죠. 14,000원에 3.5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이거를 반으로 줄여서 7,000. 얘를 2배 하면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0에 7장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반 줄이고 반 늘려서 49,000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문원고가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동영상도 했죠. 그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10분이잖아요. 10분은 그냥 여기서 10분까지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하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15만 원이 되네요. 그죠? 15만 원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요.
이거 다 이제 적는 겁니다. 계속 녹음 제작 20분을 했네요. 녹음 제작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10분까지만 쳐주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외국 원고 6.5매거든요. 근데 2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2시간이면은 여기에서 7장까지 인정하거든요. 근데 7장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장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6.5가 되겠죠. 그죠? 6.5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 여기서 14,000원 곱하기 6.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랑 비슷하게 이거 하면 7,000원, 2배 하면 여기 1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7인 7, 73, 20에서 91,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원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국문 원고 10개, 슬라이드 25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했냐면 국문 원고랑 슬라이드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더 큰 거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국문 원고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가보죠. 여기서 3시간을 했는데요. 국문 원고 열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3시간 치가 넘질 않는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당 5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355에서 15면까지만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국문 원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단가가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0만원, 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14,000원, 이거는 15,000원. 그러니까 슬라이드로 인정받는 게 더 좋겠죠. 이게 더 크니까요. 둘 중에 더 큰 것만 인정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슬라이드로 인정돼서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더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8. 요거는 이제 따로 좀, 다른 색깔로 좀 써볼까요? 얘가 28, 20, 3, 25, 7.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곱해져야 되죠. 1.2가 곱해져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다 적용돼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더하겠습니다. 그냥 33.6. 이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께 좀 맡기겠습니다. 이건 30. 요거는 그냥 3. 1.3 곱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2.5. 얘 같은 경우에는 8.4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마저 더해야 되죠. 그죠? 53.6. 요 이제 여기 이게 다 더해져야 되죠. 이건 19.9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49.9. 얘는 얘는 이제 30, 얘는 3만 원 이제 10만 원이니까 13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25.1에서 9.1 더하니까 31.6 이렇게 되네요. 그죠? 41.6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이게 22.5가 아니라 32.5죠. 네. 이렇게 32.5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41.6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더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9.9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두 개를 더 이게 두 개만 더할 일이 아니죠. 얘는 이제 1.5가 아니라 15만 원이죠. 15만 원. 이렇게 되니까 23.4가 되죠. 자릿수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선택지 보시면 잘못된 거는 5번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이다 보니까 좀 계산할 내용을 좀 많이 놓고 이 실제로 정확한 수치를 찾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환율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환전이랑 환율 우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2,600유로네요. 위안은 18,000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3개월 이내 인터넷 활전 실적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서 환율 우대 받을 때 이게 모바일 뱅킹 있고 인터넷 뱅킹 있는데 모바일 뱅킹으로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25%포인트를 추가 우대율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바로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3개월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5가 더해져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 환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40부터 시작해가지고 50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근데 금액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주요 통화냐, 기타 통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얘네들이 어떤 통화인지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유로는 주요 통화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안 같은 경우 여기 있잖아요. 기타 통화에 있어요. 차이나 위안이니까, 그죠? 기타 통화 1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과연 이 금액이 이 세 개의 단계, 그러니까 1,000달러 초과냐, 3,000달러 초과냐, 5,000달러 초과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뭘 보고 계산하셔야 되는 거냐면 요거죠. 미화 환산율.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로화는
유로화 1유로가 1.19달러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 곱하기 1.19를 한 게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이나는 여기다 0.15를 곱한 게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 금액이 과연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어렵지 않죠. 얘는 9,000에다가 곱하기 0.3이나 똑같으니까 이건 2,700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해요. 위에, 제일 위에. 3,000달러까지는 안 넘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데 얘는 2,600 곱하기 1.1주기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는 2,600 곱하기 1.2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는 2,600에다가 요게 이제 5,000이 요거 2를 곱하면 52잖아요. 그죠? 그래서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120 이렇게 되거든요. 3,120달러가 되는데 1.19면은 이거랑 차이 나는 게 0.01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0.01을 여기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2,600의 0.01을 뺀다고 치면 26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26을 빼봐야 여전히 3,000이 넘는다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9를 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1.2를 곱한 다음에 0.01 곱한 걸 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3,000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한 건데 3,000이 넘는다는 걸 확인했고, 그럼 얘는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000 얼마 3,000 얼마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요. 그죠? 대충.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떤 우대율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유로부터 보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일단은 주요 통화대의 70%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25% 받아서 45%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안 하고 이걸로 하겠죠. 그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70%의 우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는 제일 윗부분 여기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기타 통화 1이니까 30%예요. 모바일로 하면 30%고 인터넷으로 하면 15 더하기 25 이렇게 되니까 4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하지 말고 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40%의 환전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환전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나오죠. 일단 환전 수수료는 현찰 사실 때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는 거래요. 그럼 매매 기준율은 뭘로 계산하냐? 현찰 사실 때하고 현찰 파실 때 나누기 2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한번 보죠. 매매 기준율. 현찰 사실 때. 일단 유로부터 볼까요? 유로. 현찰 사실 때가 얼마냐면 143이에요. 그죠? 현찰 파실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376이에요. 그죠? 빼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더하는 거죠. 일단은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되죠. 더하는 거니까 2808이 나오고 이걸 반으로 나누래요. 그럼 1404가 되겠죠. 환전 수수료는 사실 때에서 이걸 빼는 거래요. 이게 매매 기준율이니까. 그럼 1432에서 1404를 빼는 거겠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8 이렇게 나오죠. 됐죠? 이게 환전 수수료라는 거예요. 얼마마다? 단위 1단위마다. 근데 2,6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2,600 곱하기 28. 이게 이제 환전 수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70%의 우대를 받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70%를 우대받으니까 0.3만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이에요. 이 계산을 하시면 나오는 수치가 이제 환전수수료, 유로화의 환전수수료 이득 보는 부분이라고 이제 환전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환전수수료. 위안화는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위안화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는 거 파는 거 183, 167 더해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350이 되네요. 이걸 반으로 나누면 175가 되고, 그럼 다시 이거 두 개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죠? 183 빼기 175.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옆이랑. 그죠? 얘는 이제 8이 되죠. 저기 18,000 위안화 할 거 아니에요? 18,000 위안에다가 8. 이게 환전 수수료가 되는데 얘는 이제 40%의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수치가 이제 여기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은 여러분께 좀 맡기는 걸로 하려고요. 지금 요 계산 자체는 뭐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3을 곱해가지고 326, 362, 18이니까 78을 만든 다음에 78 곱하기 28 하는 건데, 뭐 78 곱하기 28을 할 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죠. 7이 14, 88이 64, 28에 16,
87에 56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4, 6, 3, 18이니까 하나 올라가고 그래서 1, 21840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도 되는 거고 이제 뭐 한 거냐면 지금 이거 260 곱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그럼 이게 780이 되는 거고 780 곱하기 28 하는 건데 780 곱하기 28 할 때 78 곱하기 28을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왜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7이 14, 88이 64 크로스 되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적어가지고 이걸 싹 더하는 방식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68에 48이니까 얘는 48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는 이제 4.8이겠죠. 그럼 18,000 곱하기 4.8이니까 그래서 18 곱하기 48을 먼저 해가지고 똑같이 144, 88에 64, 48에 32, 81은 08 이렇게 해가지고 싹 더하면은 4, 얘는 6 하나 올라가서 8,640원 이렇게 이제 81,400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게 이제 4.4 곱하기 4.8 곱하기 18,000이면 48 곱하기 1,800이나 마찬가지고 그 뒤에 공 두 개가 더 붙어야 되니까 그죠? 81,4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답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연습을 좀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여기 2번 108240 이건 그냥 더하기니까요. 여러분께 좀 맡기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할인율을 적용받는 건지에 대한 것. 특히 위아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모바일보다 인터넷이 더 쌌다.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더 그 우대를 많이 받았다 해서 인터넷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1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뒤에 문제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